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너의 바다가 되어입니다. 나의 바다가 아니라 너의 바다가 된다는 게 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작가님 고상만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상만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상만 많이 받으신 분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좋은 상뿐만이 아니라 네. 높은 상. 그래서 네. 고상만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상을, 높은 상을 네. 대통령상 혹시 받으셨나요?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국무총리상은 받으셨나요? 일단 상 얘기는 여기까지. 저는 모범공무원상, 총리상을 2010년에 와, 그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50년에 받았습니다. 네. 고상만 작가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89년 대학 입학 이후 오늘까지 글 쓰는 인권운동가로 살아왔다. 인권 현장에서 만난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그들의 사연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가 해온 인권운동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2014년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통해 그런 사연을 대신 전했고, 2017년에는 연극 이등병의 엄마 대본을 직접 쓰고 제작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1년 현재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2003년 젊은 인권운동가가 쓴 인권 현장 이야기 네가 뭔데를 시작으로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다시 사람이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이등병의 아빠, 인연, 왜 다수의 공저가 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작가님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37번째 손님인데 저자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까도 있지만 굉장히 다채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그 봄비 내리는 날 청주에 이렇게 내려와서 정말 귀한 분들이 만들어준 귀한 자리에서 제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재밌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어떻게 하면 들려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한 시간 즐겁게 시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작가 섭외를 제가 하는데 어느 날 이재표 국장이 저한테 고상만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랬더니 동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었는데 참 좋은데, 그래서 알았어, 사볼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권이 더 있어요 하고 바로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나니까 제가 이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연락해달라. 그래서 최초로 이재표 국장이 섭외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우수 참여자분들께 마지막에 선물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예상컨대 여기에서 오늘 시작 전에도 막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다른 지역, 이제 고 작가님이 지금 일산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여기 많이들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게 존버 카페 2만 원권 상품 교환권이 있는데 바로 이 건물에 있는 것이라서 그분들께 이거를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가님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채팅창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출간하신 동화예요. 동화는 처음 출간하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동화를 출간하고 나니까
그 전에 다른 뭐 고상만의 수사반장 예.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예. 본인의 느낌도 달랐을 것 같아요. 출간 이후에 어떤 소감이랄까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모두 9권의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앞전의 책은 어떻게 보면 에세이 비슷한 그러니까 네, 에세이 성격의 제가 직접 만났던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동화는 사실 제가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 교보문고 예. 광화문점에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CCTV로 저의 모습을 지켜보는 보안 요원이 있었으면 저 사람 무슨 행동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의아하게 쳐다봤을 텐데 저 혼자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고 있었어요. 왜요? 왜?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책을 이 교보문고 광화문점의 서고에다가 꽂아 놓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언젠간 책을 써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뱅글뱅글 저도 모르게 이렇게 360도로 네. 서가를 바라봤던 희한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동화가 이제 사실은 또 동화면서 많은 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른 동화예요. 네. 네. 어른 동화라서 네. 그 동화를 쓰면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네. 공감도 하고 그랬던 그래서 저로서는 그동안 썼던 에세이에서 좀 다른 형태의 동화를 쓰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네. 답변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근데 이력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모셨던 분 중에 이렇게 다채로운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라디오 팟캐스트도 하시고 연극 대본도 집필했고 제작도 하셨고 동화 집필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이력이 있지만 그 이력의 중심에는 바로 인권운동가라는 정체성이 네. 들어있다. 그 이력 모두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여기 다독다독에 이런 분이 이제 출연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인권운동가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인권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운동가가 무슨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는 자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억울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들어드리는 거. 근데 이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70~80%가 해결되는 걸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요. 자기 이제 다 속이 시원하다. 자기 여태까지 자기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억울했는데. 그래서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들어주다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내 사연을 언론에 내보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언론에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남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책으로 쓰고 기록하는 것, 네. 발언해 주는 것, 전해 주는 네. 것, 네. 알려주는 것 네. 그게 인권운동가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뒤에 우리가 운동자가 붙는 경우, 네. 저희도 지금 뭐 문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지역에서 작가님들이 책을 내도 거의 뭐 누구 하나 뭐 축하한다고 카톡으로나 왔다 갔다 하지 예. 뭐 책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책 네. 이야기를 마음껏 좀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하고 듣고 이거 자체가 그만큼 그 소통이라는 큰 어떤 어휘가 없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은데 지금 하시는 일도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거기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저도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기 전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예.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이걸 꼭 가야 되나라는 저도 막 아들을 군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왠지 거기는 뭐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 뭐 이게 생각할 때 네.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곳이 군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왜 군대 가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있어도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디 크게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것이 예전에 참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군사정권 그렇죠. 때는 더 말할 것이 없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설치된 기구인가요? 2018년 9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현재 한 3년 그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네.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예. 과거 노무현 정부였던 네. 2006년도에 일기 4년 동안 그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활동을 하다가 예. 그리고 9년 동안 이 그 기구가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들고 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군 헌병대가 조사한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 이건데요. 우리 선생님도 아드님이 의무복무로 군대를 갔다 오신 건가요? 네, 해군 갔다 왔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의무복무를 위해 군대를 간 군인이 이른바 국가의 애국행위를 완료한 시점 군인이 애국행위를 완료한 시점을 어느 때라고 보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애국행위라는 그 말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요. 그런 단어를 볼통 써보지 않았는데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지금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애국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또 갔다 와서도 예비군 훈련 지금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왜 계속 또 소집되고 이르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의 이제 보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분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예. 실제로 군에서 남들처럼 군대는 그냥 다녀오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948년 11월 30일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약 70여 년 동안에 약 3만 9천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죽음. 그래서 이른바 개죽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는 개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처음 24년 전에 군사망사고와 관련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순직 안장해서 국립묘지에 묻어줘야 된다, 안장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국방부에 있는 대령이 저한테 한 말은 뭐였냐면 또라이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저희한테. 어떻게 자살한 군인을 순직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수 있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 의무복무 군인이 숨지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본적으로 순직 안장해주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애국행위를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의무복무 군인이 애국을 완료한 시점은 바로 입대한 그 순간입니다. 훈련소에 자기 스스로 머리 깎고 입대했으면 이미 그것으로서 그 사람은 모든 의무를 다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입대한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죽든 어떤 이유로 죽었건 국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오직 군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을 간 사람도 그 안에선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면 모두가 다 책임지고 징계하고 국가가 배상도 해주는데 군인만 데리고 가서 안 가면 처벌하면서 그러면서 예우를 박하게 하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바꾸는 운동을 한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네. 제가 중간에 살짝 웃은 이유가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그 낯선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금 16분이 지났다는 것이 보통 이 내용으로 제가 한 3시간쯤 그러니까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3시간짜리 압축해서 한 거니까. 아니요. 책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우리 예. 오늘 뭐 2시간 가나요, 이거? 이제 네. 작가의 말 제목이 인권 운동가가 쓴 동물권 이야기 이렇게 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실제 있었던 일이 모티브가 됐고 네. 10년이 지나서 동화로 집필했다는 게 아니라 10년간 써오셨다고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집필 동기 그래서 아울러 이렇게 10년이나 걸린 집필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쓸 이야기가 많아서 오랫동안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연을 보다 쉽고 중학생이 읽어도 그리고 세상 물정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게 잘 읽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조금씩 그 아껴가면서 썼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네. 마무리를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집필 과정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다듬는 그 작업 시간이 네. 한 1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목이 너의 바다가 되어인데 네. 처음에 이게 작품집을 받았을 때보다 네. 작품을 다 읽고 이 책장을 덮을 때 예. 굉장히 더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제목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책 제목은 작가님이 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출판사에서 전 처음에 예. 제목을 먼저 고민하지는 않았고요. 네. 제목은 그냥 가칭 응. 돌고래 제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네. 원래는 뭐 했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20대 여성 디자이너가 이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특별한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책을 처음에 쓸 때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라고 많이 묻잖아요. 저는 20, 30대 여성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두 가지 제목 중에 저한테 출판사가 제안했던 것 중에 마음에 든 게 너의 바다가 되어. 예, 그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종환이 네. 네와 아토 예. 두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많이 닮았잖아요. 예, 예. 종환이가 이제 10살이고 예. 아기를 낳은 다음에 사흘 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진수가 네. 종환이를 혼자 돌보고 있고 진수는 화로를 수송하는 대형 수조차 기사. 네. 왜 이분의 직업이 이거로 정해졌는가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 스토리에서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돌고래 아토, 네. 엄마 돌고래 루나, 예. 아빠 돌고래 덴버 이렇게가 이제 주요 여기에 나오는 두 가족인데 이름에 대한 걸 좀 먼저 묻고 싶은 게 아버지 이름이 진수, 엄마 이름이 수진. 예. 거꾸로 했고 예. 그런데 진수라는 말 속엔 정말 어떤 진정성 같은 거, 예. 뭐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또 수진에서는 그 뭔가 지키려는 그 아주 소중한 걸 지키려는 그 이름이 느껴졌거든요. 예. 근데 종환이는 어떤가요? 종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건가요? 사실은 꼭 딸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려고 한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성적 의미의 이름을 좀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종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같은 중성적인 느낌이 든 이름이라서 그 네.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꼭 딸을 캐릭터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딸과 아들이 같이 느껴지는. 같이 그래서 느껴지는. 아들과 딸이 있는 사람이면 각각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느낌. 그래서 중성적 이름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과거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 공무원으로 한 2년 일을 네.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의 이름이 예. 그 종환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네. 그 이름이 이걸 쓰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는데 네. 여자 이름 남자 이름으로 딱 틀에 박히지 않고 예. 양쪽에 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람이란 이름, 보람, 예. 슬기 이런 예. 이제 의미가 예. 있는 그런 단어들도 그렇고 예. 수현, 음. 수현도 남자애들 있고 여자애도 있고 그쵸. 이게 정말 양쪽에 다 쓰이는 이름들이 네. 꽤나 있는 편이었어요. 음. 그럼 이제 종환이는 참 어렵게 태어났죠. 그쵸. 자칫하면 세상의 빛을 못 볼 뻔했잖아요. 엄마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포기되는 생명일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유전적 선천성 심장병, 일상생활도 매우 조심스러운 아이고 결국 어머니도 그래서 사망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어머니에 이어 이제 또 그 유전이 돼서 종환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모녀를 다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뭐죠?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네네네 소설 있죠. 소설이 있었죠. 네네네. 가시고기는 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를 아버지가 아빠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지켜줘서 IMF 시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는데 네. 저는 여기서는 엄마를 좀 엄마와 아버지 이 네. 이야기를 다 담고 싶었던 거였고요. 네. 엄마가 대신 그 자기 목숨 대신 지켜준 두 아이의 네. 네. 그 아주 순수한 우정과 사랑 이야기 그리고 네. 가족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네.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예. 엄마가 사실 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돌아가셔갖고 안 계신데 뭐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좀 네. 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이제 사흘 만에 네. 아이를 놓고 떠나갔지만 종환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도 너무나 막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떠오르는 대상이 아니니까. 아토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렇죠. 거랑은 좀 다를 것 또 같은데 다르죠. 그리움 자체가 결핍에서 오는 더 간절해지는 거니까 여기 아무래도 시간이 지금 좀 많이 갔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예.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사전에 백일홍님 말씀하신 건 넘어가겠습니다. 송기훈님 기대된다고 하셨고 이영모님 고상만 선생 화이팅했는데 이분들 다 아는 분들이죠. 박철님도 아시는 분이죠. 예, 예. 네. 이 제목으로 동화 쓰시는 계략 글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반장님의 따뜻한 눈과 마음 정이 녹아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장님이라고 하는 건 수사반장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를 80%에 계신 분들은 예. 저한테 제 별명이 고반장입니다. 수사반장을 진행하면서 어울리세요. 예. 네. 제가 국장으로 승진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반장이라고. 여기 국장으로 불러준 사람이 있어요. 이재표 국장이 예. 청주까지 내려온 고국장 환영하오. 같은 국장끼리. 예.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미디어제트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도깨비님은 우리 청주에 여기 매번 참여하시는 예. 우리 글 쓰는 시 반갑습니다. 쓰는 분이고요. 들어왔다고 하셨고 김관철 TV 이분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고상만 국장님 예. 화이팅 국장님이라고 하셨네요. 김경구 동화 작가예요. 함께 예. 하고 있다고. 예, 동화 작가 아주 예. 충주의 지역 콘텐츠를 굉장히 활발하게 잘 쓰고 계신 분이고 홍승아님 고상만 쌤 너무 반갑다고 하셨고 충주 비 촉촉 내리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좋은 날에 높은 상만 고상만 반갑습니다. 네. 호성 강묵님이 언제나 응원한다고 하셨고 스님이세요, 그분은.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너의 바다가 되어 꼭 보고 싶었다고 얼마 전 라디오에서 책 소개 들었다고 김경구 동화 작가님 하셨네요.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네. 이재표 국장님 동화 쓴다는 거에 놀라워하셨고 배현주님 푸근한 인상에 비해 촌철살인의 입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반전의 매력을 가진 고상만 선생님 응원합니다.
고상만 선생님 늘 응원한다고 하셨고 박주영 작가님 꿈을 이루셨다고 박주영님이 억울한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쓰신 건가요? 보고 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 전환시대 반갑다고 하셨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 있었다는 거 아까 군 그 인권에 대한 거 예. 에너자이저 멋지다고 화이팅 하시라고 고반장님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꽃미남이라고 하신 분도 주유소 있었습니다. 사장님입니다. 저. 그러니까 그 주유소를 한 곳을 정해놓고 이용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그냥 후배입니다. 주유소 운영하는 후배. 그렇게 예. 이렇게 이제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한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고 사건 조사하다 동화 짐작이 안 가네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나윤상님이 형님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이야기 네. 진행할 건데요. 동물원을 좋아하는 종아니와 돌고래 아토의 만남. 여기에 이제 바로 그 이호준 조련사 이제 군대에서의 인연. 아마 군대 일을 많이 접하시니까 어떤 이야기 속에 그 군대가 자꾸 들어오게 되죠. 그래도 이렇게 실마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인연도 있지만 어쨌건 그래서 지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토와 단둘이 있게 되는 만남이 진행되잖아요. 이제 아토 3살 난 아토의 목소리가 종환에게만 들리잖아요. 이제 여기부터 동화적 상상력이 그쵸. 시작이 되고 엄마 잃은 두 아이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제 저는 이때부터가 사람을 더 몰입하게 만들잖아요. 앞에보다 사실 이런 이제 동화의 세계라는 것이 완전 환타지로 가는 건 아니어도 네. 뭐 일상의 이야기로 동화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어떤 상상력인 그 환타지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오직 아토의 목소리가 종환에게만 들리게 설정해 놓으신 이 지점부터가 제대로 된 이제 동화로서 막 작동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아무리 바빠도 요 얘기를 네네 하셔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만이 이 얘기가 예. 쭉 풀릴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2011년도에 당시 예. 제가 그 서울시교육청에 감사 공무원 있을 때 전철을 타고 늘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전철에 무가지 무료 신문이 많이 배포가 될 때였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날도 이제 신문 하나를 들고 나눠준 걸 가지고 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보다가 전철 안에서 제가 그야말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게 된 이유는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돌고래를 바다로 보내야 된다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고 네. 그게 바로 이제 제도리였잖아요. 네. 서울대공원에 있는 제도리를 바다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네. 그래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돌고래의 실태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 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날 본 무가지에 바로 어떤 여성 조련사가 실제로 자기가 조련하고 있는 어떤 엄마 돌고래의 사연을 갖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네네. 그 여성 조련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 조련하고 있던 그 동물원에는 저는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동물원에 있는 돌고래는 전부 다 바다에서 잡아온 돌고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잡혀온 엄마 돌고래와 아빠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나는 새끼 돌고래, 동물원에서 태어나는 새끼 돌고래가 있고 그렇게 태어난 돌고래를 훈련을 시켜서 네.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와 같이 공연을 시키는데 네. 그날
여성 조련사가 일하고 있던 그 동물원에서 네. 엄마 돌고래가 하늘로 뿡 떠갖고 예 그래가지고 링을 통과를 하고 입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엄마 돌고래가 몸을 3번 비틀어서 네. 시멘트 바닥 무대로 떨어져서 네. 결국은 3일 후에 예. 숨졌는데 네. 왜 그랬냐면 자기가 입수하려고 하는 지점에 새끼 돌고래가 있는 걸 보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네. 예, 그 희생, 그러니까 네.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네. 비극이 있었다라는 걸 본 순간 네. 그 상황이 너무 슬퍼서 제가 울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작가적 상상력이 시작이 돼서 10년 동안 이거를 쓰게 되고 마침내 책으로 내게 된 건데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3일 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엄마 돌고래가 죽기 전에 새끼 돌고래를 만났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서 쓰게 된 게 바로 이 책 네. 이야기인데요. 네.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엄마가 새끼 돌고래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 너에게 바다를 보여주지 못해서 너를 동물원의 수조에서 태어난 것이 미안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그 이야기는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목숨을 잃었는데 엄마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다로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도와주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같은 사연을 가진 종환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운동가가 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전해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종환이는 인권운동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질문지를 보내드린 거 이제 뒤에 것까지 지금 막 한꺼번에 말씀이 되어서 예. 이따가 조금 이제 생략도 제가 하겠으나 네. 바로 그렇게 이제 동물원 수조에서 태어난 아토. 그쵸. 결국은 바다를 본 적이 없고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종안. 역시 아토와 비슷하게 활동의 제약이 예. 많고 뛰어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으로 그쵸. 설정이 됐는데 저는 그 돌고래 루나와 덴버가 동물원에 그 오게 된 과정 그것부터가 벌써 인간의 탐욕과 네. 관련된 거잖아요. 태평양에서 어선 그물에 포획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방 큰 돌고래는 보호종이고 그 국제 포경 규제 협약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서도 보호 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해서 있는데 그쵸. 영리 목적으로 지금 포획을 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 이제 일상으로 갔잖아요. 예, 예. 갈 때 전 동물원 엄청 싫어해요. 아, 그러세요? 예, 그 누군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자체를 보는 걸까 힘들어요. 저는. 저는 일주일 전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물론 동물도 무서워하는 게 있고 뭐 보면 반가운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뭐 우리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힘든데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강아지 둘을 키우는데 예. 걔네는 그러면 얘네도 갇혀 있는 건가? 이거 읽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으나 그렇죠. 저한테 의지해서 저와 모든 걸 이제 바라게 예, 걔네도 예.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은정 조련사 이야기를 이따 예.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아이들이 아토라는 그 존재가 동물원에서 태어났다는 건 엄마 아빠 돌고래 루나와 덴버 자체의 포획 과정 바로 동물원 자체 네. 그것부터의 출발점이 뭔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아토의 첫 번째 공연 네. 그 루나의 모성애가 실제 동화의 모티브가 됐다고 예, 예, 이제 예,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죠. 봤는데 아토 엄마 루나나 네. 종환이 엄마 수진이나 예, 예. 아이를 살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네. 실제 동화가 모티브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그 모성애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성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치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떤 그렇게 희생적이지 않으면 엄마답지 않은 것 같은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 좀 있는데 요즘 와서 조금 바뀌고 있지만 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예. 이 책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다 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시고기라고 하는 예. 그 예.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무책임하게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버지가 가시고기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거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사람 다 엄마로서의 진짜 역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후손을 두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또 다른 분신을 세상에 남김으로써 자기가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이 책에서 엄마 수진이 사실은 아빠 진수가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에 나는 너를 사랑한 거지 아이를 얻으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 네가 없는데 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네. 그 제가 써놓고도 참 제가 감동했어요. 그 대목은. 네. 제가 써놓고도 왜 감동을 했냐면 내가 살기에 아기를 포기하는 게 무슨 엄마냐라고 하는 대목을 제가 썼는데 그게 제가 써놓고도 참 감동적이었던 건데요. 아마 지금 있는 엄마 아버지 모두가 다 그렇죠. 그 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주 어렸을 때 언젠가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와 내 발등에 똑같이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면 나는 내 발등의 불보다 네 발에 있는 거부터 끄겠다. 이렇게 꺼줄 거다. 그게 아빠의 심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 책에서는 네.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동물과 인간의 인간, 가족의 이것이 사실은 이 책의 가장 예.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것을 예.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사람과 인간 그리고 동물의 가족 이야기 그걸 통해서 IMF 때보다 97년 IMF 때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어려움 또 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제대로 어머니를 면회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감옥을 살아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그것이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의 그런 가족들이 산산이 많이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못하는. 가족 이야기를 이 동화에 좀 담고 싶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아까 아토의 이야기를 종환이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그 설정이 네, 아토의 이야기를 이은정 조련사가 듣게 하거나 다른 조련사 또는 아빠에게 듣게 하는 것보다 저는 최상의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고 같은 여러 가지의 한계와 또 무엇인가로 이 지금 주어진 요 틀에서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동물권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네. 이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인간 중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좀 탐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그 동물원장과 행정실 팀장님 같은 경우를 보면 동물을 재물로 생각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동물원 운영에 손실이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이런 이해관계를 우선해서 아빠
돌고래를 먼 데로 보내려고 하고 막 이런 예, 처리를 내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 조련사라는 이따가 이은정 조련사에 예.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이 동물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운영자가 되면 다 이렇게 되나? 만약에 우리가 운영자라면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저는 만약에 내가 동물의 운영자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까? 뭐 이 생각도 들어요. 동물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구경을 가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네. 그 동물이 내가 갔는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쿡쿡 찌르는 행위가 일상적이었어요. 그죠? 동물원 그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막 찌르고 있으면 잘 찌르라고 더 긴 걸 갖다가 부모가 갖다 주면서 찌르게 만든 거. 그리고 사실 그 돌고래 공연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일주일 전에 갔다 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책을 내고 나서 동물원의 돌고래가 어떤 형태로 지금은 또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하려고 일주일 전에 제가 네. 한번 갔다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갔는데 너무 반가운 일이 있더라고요. 네.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연이 없어졌어요. 공연이. 고래 자체가 사라지고 예. 거기는 그냥 돌고래의 생태와 관련한 비디오를 상영하는 곳으로 바뀌고 그와 관련한 물건을 했는데요. 그 사실은 제가 누구든 그 행정기관이든 어디든 다 다르지 않은 게 이 돈벌이를 위해서 누군가 생명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 부분 중에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잊어버렸던 한 가지 기억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네. 뭐였냐면 제가 80년대에 경기도 성남에서 살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볼거리 이렇게 이런 것이 적었을 때잖아요. 그때 당시에 마을에 그러니까 동네에 약장수가 왔었고 네. 약장수가 유인물을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유인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이 긴 처녀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거 보러 오시라고 광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들 예. 그거 구경한다고 예. 다 저녁에 밥 일찌감치 먹고 막 갔는데 저도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은 불분명한데 하여간 그게 있어갖고 뭐 사람들한테 시끌시끌했어요. 대단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이 긴 처녀 귀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얀마의 소수 민족의 왜 링을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차서 이렇게 목을 늘려서 네, 그 나라 네. 미의 기준이 그거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미얀마 가니까 저 미얀마를 갔다 왔었는데 미얀마 가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했는데 사람을 동물 이 책에서는 제가 그냥 동물원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원도 운영을 했었던 사례를 제가 책으로 썼잖아요. 벨기에에서 1950년대 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 나라 사람 도포 입은 남자와 예, 쪽을 지은 여성을 잡아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동물원에다가 전시하고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두터운 옷을 주지 않아서 얼어 죽으면 다시 우리나라 사람을 납치해 가서 또 거기다가 전시하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이 책에다가 담기도 하면서 와 이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동물원의 역사와 동물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쭉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동물권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구경하는 것 예. 그리고 예. 그것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인권적 감수성이나 동물적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메말라 있고 특히나 돌고래가 이렇게 물에서 뛰어오르는 행동까지는 원래 이게 생태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점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는 거. 돈다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쓰게 선 하는 상태에서 거. 뒤로 주춤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이건 거는 사실은 그거를 조련한 조련사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네. 사람이 좋아하는 자세를 강요하는 것은 조련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해서 그런 이 책을 쓰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새롭게 고민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오셨던 예. 시인의 예. 시집이 안녕 오타벤가예요. 예. 그 오타벤가도 저기 있네. 예예예. 아까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오타. 사람을 구경거리 삼아서 했던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명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거리나 웃음거리로 삼는 것 또는 제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태국에 갔을 때 코끼리를 네, 이렇게 예, 타고 가는 게 있잖아요. 타는 신혼여행 게. 태국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코끼리가 이마가 여기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얘네는 이렇게 여기가 다 이러냐 했더니 그게 맞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 코끼리 왜 공연도 하잖아요. 나는 예. 그래 동물 공연을 너무 싫어해요. 걔네가 그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가이드 설명이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그렇게 공연하는 데 가고 뭐 그 등급이 있어 갖고 뭐 이래서 얘네 이렇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애들은 꼴찌서 두세 번째 되는 애들이다. 가장 꼴찌는 뭐냐 물으니까 예. 무거운 짐만 아, 날리는 애들이 그 예. 걔네도 이렇게 등급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것이고 우리 만약에 우리가 뭐 꼭 뭐 우리에 비출 건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웃음거리 볼거리로 되는 상황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 모멸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은정 조련사 저는 그 이은정 조련사가 작가님의 생각이 가장 많이 투영되고 작가님의 고민의 지점 또 하고자 하는 말들이 이 사람의 고민의 과정, 성장의 과정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이 동화를 처음 구상했을 때 한 네. 여성 조련사의 고발 네네. 예. 그분을 모델로 모티브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걸 고발했을 때 바로 이은정 조련사와 똑같은 고민. 예. 나는 동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 조련사가 되고 싶었던 건데 네. 예. 이제 보니 나는 동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조련사가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조련사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정체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무너지는, 내리는 네. 것 그리고 네.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그것이 그렇지 그렇지 못하죠. 않고 행정기관 네. 또 동물 원장과의 갈등 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은정 조련사는 진정으로 돌고래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마 세상에 그런 조련 그걸 동물을- 고민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출발은 좋아해서 시작을 한 일이고 그쵸. 동물을 사랑하니까 시작을 하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고 동물을 좋아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진정한 역할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이제 펼쳐지고 가장 크게 어. 이 갈등을 일으킨 건 이건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책에다도 썼었지만 음. 이은정 조련사는 예.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네. 동물 원장이나 네. 그 행정을 관리하는 부장이나 이런 네. 그 사람들은 네. 아니 동물과 사람이 같아요? 예, 예. 동물을 그렇게 위해서 얘기하는. 동물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동물 원장의 말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동물은 대상이지 네.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원에는 예. 동물원을 구경하러 온 관람객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동물이 중심이 중심. 돼야 되는지 음.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근데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갔었더니 서울대공원 일주일 전에 갔을 때 가보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일부러 동물원을 가갖고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데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동물 중심의 생태적으로 동물이 가장 행복한 구조로 동물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예.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가서 관람하는 형태로 구조를 다 바꿔놓은 걸 보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조련사라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이 원하는 행동으로 동물의 행동을 이끌려고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련사는 왜 필요한가?
조련사가 지니는 한계,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은정 조련사가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하는 게 1인 시위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것이건 이렇게 계속 고민만 갖고 있는 상태로 머무는 사람과 행동을 옮기는 사람, 요거는 이제 분명히 하나의 커플을 깨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고민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행동을 시작해. 근데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이제 부딪힘도 있고 막 경호하는 사람들한테 막 저기도 당하고 이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바로 인권에 대한 생각,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인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 이 동물원의 이은정 조련사와 또 원장하고 행정실 팀장의 그 부딪힘도 있는데, 직장의 명확한 상하 구도, 네. 위계에 의해서 발언의 무게가 다르게 전개되는 거, 그 위계에 반발하자 파면으로 이어지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모두,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동물이 똑같아라고 말을 아까 여기 대사에도 있지만, 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 사람끼리는 그럼 똑같으냐 이거죠. 사람끼리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은 위계가 그쵸. 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 동물권, 뭐 인권, 모든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른을 위한 동화, 사람들이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세상이 정의롭고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는 것. 네. 위계나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군대에서 왜 사람 때리는 줄 아세요? 왜 선임병이 후임자 때리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는 거.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좀 땅바닥에 딛고 좀 맞는 게 꿈이었어요. 맨날 우리 선생님은 때리면 자기 책상 들고 나오라고 그런 다음에 칠판 밑에다 놓고 그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고, 칠판 꼭대기를 손으로 치면 마법자루로 갖다 때리고 부러지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안 부러지면 계속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때리면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때리면 말을 들어요. 후임병 때리면 말을 들어. 선생님이 때리면 애들이 조용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그런데 이게 직장 그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동물원도 마찬가지고, 동물원에서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계속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또 예를 들어 야행성 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촬영하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거 하나도 방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막 그 박쥐 같은 거 막 카메라로 셔터 막 터트리게 하고, 지금은 이제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사실은 저는 우리 집에서는 사실은 동물 못 키우게 하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아이들 두 아이가 있는데 아들 딸이 있고 지금 30, 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뭐든지 다 해주지만 단 한 가지는 안 된다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동물은 키울 수 없다. 왜 동물을 키울 수 없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동물로 생명으로서 이해를 갖지 못한 가운데, 속된 말로 좀 거칠지만 똥 싸는 장난감으로 생명을 다룬다라는 것이 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프면 그 비용까지는 감당해야 되는데 예쁠 때만 좋아하고 아프거나 미워지면 갖다 귀찮아서, 그래가지고 휴게소에 가보면은 버리고 간 강아지들 를 따로 모아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불편하다고 중성화시키고 울지 말라고 성대 수술하고, 그런 게 어떻게 동물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동물이 자기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까지는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자기가 싫으면 남한테도 요구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 성경에도 나와 있다면 내가 싫은 건 남한테도 강요하지 말라고. 하여간 동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쓰면서 많이 하게 된 저한테도 좋은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자리한 이재표 국장이나 저나 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인데 우리는 걔네 때문에 울어요. 걔네 때문에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정말- 분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좋아해야 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뒷바라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보살펴 드려야 될 집사 역할을 이게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런 아프면 분들이 꼭 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걔네가 않은 사람이 너무 아프면 울어요. 저도 막 어쩌지 못하고 울면서 잠을 못 자고 같이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예. 아이가 원한다고 생일 선물로 그런 걸 사주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덴버 우리가 지금 마무리 57분이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덴버가 마지막으로 루나의 바람이 이거다라고 아토에게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유로워지. 아토는 바다에 있어야 될 생명인데 바다를 몰라. 예. 그런 아토에게 바다로 돌아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이 울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것.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는 예. 누가 주는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엄마 루나가 꿈꿔왔던 자유를 잊지 말아라. 다음 세상에는 바다에서 만나자. 다음 세상에 바다에서 너무 뭉클한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런 저도 뭉클한데요. 제가 써놓고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네, 네. 덴버와 루나 네. 아내 루나와 남편 덴버는 생전에 많이 갈등을 했죠. 왜냐하면 엄마 루나는 그 자기 아이에게 비록 우리가 거기에 다시 갈 수는 없지만 그 뿌리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태평양에서 예.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덴버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죠. 예. 왜냐하면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환상을 주면 그것이 괜히 괴롭고 힘드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루나가 떠나고 그 루나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예. 공연을 강요하는 그 맞아요. 동물원 측에 분노해서 거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다른 다른 동물원으로 데로 보내지. 팔려가게 된 상황하에 자기 아이에게 아토에게 엄마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은 그 엄마와 아빠 덴버와 루나가 화해하는 것을 의미했던 네,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덴버도 아빠도 아토가 진짜로 바다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가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니까 저 눈물이 나는데 하여간 그런 안타까운 네, 것을 네. 그래도 착한 아이가 해결해 주는 그 과정. 네. 그 아토를 바다로 바로 이게 종안의 마지막 소원이고 네. 아빠가 종안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아토가 저 대신 마음껏 헤엄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꿈꾸는 종안의 이 꿈은 바로 루나의 바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진수를 그 화로 수송차로 설정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은정과 동물복지단체가 협력해서 결국은 아토를 바다로 보내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종아는 눈을 감죠. 이 얘기에서 아빠가 그 법정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법정 네. 최후 진술에서 사실은 저는 아빠 진수는 끝까지 그러니까 돌고래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딸의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는데 딸이 그렇게 간곡히 간절히 원하니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딸도 떠나보낸 후에 이 아빠는 자기의 철학을 갖게 되죠. 신념을 갖게 돼요.
그 이야기를 최후 진술에서 담아냈는데 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대목이 있다면 응. 두 대목인데 하나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엄마를 그래도 그 돌고래 아토는 엄마 루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태어나갖고 엄마랑 같이 했고 마지막으로 네. 목숨을 잃을 때 만났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종아는 자기 엄마를 본 적이 없죠. 태어나고 3일 후에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썼던 문장 중에 단 한 번도 종아의 기억에는 움직이는 엄마의 엄마가, 모습은 맞아, 없다라고 맞아, 하는 맞아. 그거는 제가 참 잘 썼다. 그 엄마에 대한 그거 얘기고 네, 또 두 네. 번째가 바로 이 아빠의 아빠의 최후 최후 진술입니다. 진술. 제가 여기 페이지까지 여기 진행지에도 245쪽 딱 정해놓고 예.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예,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인 메시지랄까? 그렇죠. 이 직접적인 책의 메시지, 메시지죠. 메시지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법정에서는 유죄일지 모르지만 돌고래 법정에서는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돈벌이를 위해 동물들을 가둬두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의 바다가 되어의 그 아빠 진수가 재판받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게 독자에게 또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을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거기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작가님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아빠인가요? 저는 존경받는 아빠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저는 아니요. 진짜로 존경받는 아빠라고 믿고 있고 네. 그 이 책의 마무리의 부분에 제가 쓰는 모든 글의 첫 번째 구독자는 제 아내거든요. 네. 근데 제 아내가 다 마음에 들어했는데 이 책의 맨 마지막의 장면에서 아내가 화를 냈어요. 왜? 그것은 예, 이 예. 책을 읽으시면서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은정 조련사와 예. 아빠 진수의 예. 새로운 인연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일부러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새드 엔딩, 슬프고 그냥 괴로운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마냥 슬픈 책은 아니다라는 것. 사람들은 그렇죠. 내용만 보면은 되게 슬프네. 근데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희망도 희망이지만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예. 제가 읽어낸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그거였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요. 아빠가 딸을 위해서라는 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기꺼이 하고 있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딸의 편안하게 배웅하기 위한 아토를 바다에 불법인 걸 알면서 자기가 책임질 걸 각오하고 하는 그런 그렇죠. 거. 이은정 그 조련사도 1인시 저는 그 행동의 시작부터가 누군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 바로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한 걸음씩 그래도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화문 그 교보문고에서 이 서가의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뽑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따뜻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책을 10권만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갖고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한 5개 정도는 쓴 거 썼다고 자부하고 있고 네. 나머지 5권을 마저 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은 눈물이 저도 아까 말씀 나눈 네. 과정에 작가님도 눈물이 고인 적이 있고 저도 눈물이 고인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표시를 잘 안 내서 그렇지 눈물이 고이게 되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화를 읽을 때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저도 책에 굉장히 몰입을 잘하는 편이라 그 읽으면서 때로는 아빠 때문에 진수 때문에 또 때로는 종환이 때문에 이렇게 좀
그냥 가만히 제가 머물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네. 이 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의 바다가 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나의 바다가 되어줘 이게 아니라 기꺼이 누군가를 그렇죠. 위해서 더 나은 세계로 가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또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만 더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방송 소감 듣기 전에 여기 채팅창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고상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는 분이 거의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들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열혈 곰탱이란 분이 꽃미남이시라고 했고요. 전환시대님, 고반장님의 공감 능력은 정말 최고라고. 이재표님, 겉모습과 다른 섬세한 감수성. 겉모습이에요. 빈둥이라는 분, 아이디 재밌네요. 고상만 선생님 그 책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관철 TV님, 전국의 팬들 다 모이셨다고. 미스터 호시우행님, 고국장님 목소리가 은근 꿀이 떨어진다고 하셨고, 이게 뭐죠? 25,000원, 2,500원도 아니고 25,000원을 김관철 TV님이 기부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차 한 잔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상만 선생님의 책 모두 읽어봐야 할 책들이라고 중정이 기록한 장주나 이등병 아빠 등등 말씀하셨고요. 얌전히 볕쬐는 고양이 보고 콩돌 던지는 얘기 뒤에 흐뭇하게 보는 그 부모란 짐승들 했는데 네. 오타벤과 미국 동물원에서 같이 있는 피그미종 얘기 우리가 지난번 시집 얘기 말씀하셨고요. 생명에 대한 구분 없이 사랑과 존중을 하시는 고 선생님 멋지십니다. 미디어제트 구독 좋아요 완료했다고 박주영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바로 미디어제트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박주영님 작가님 책 읽고 자면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적이 많았죠. 앞으로 나올 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독다독이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한 달에 2번 진행하니까 고상만 작가님 때만 보지 마시고 계속 좋은 책을 선별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한번 또 들어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수 참여자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이거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고 작가님이 쓰시는 작품 모두의 최초의 독자이신 아내분께서 참석해 하고 계신데 이거 이따가 직접 들려서 찾아 갖고 가세요. 청주에 있는 건데. 그래요? 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수제청 전문점. 와. 다른 데서 만날 수 없는 거니까 2만 원권 야, 상품 교환권 사모님께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존버 카페는 이재표님께 드려서 오늘 이따 끝나고 우리 먹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분들 요거는 이게 다른 지역에 그래서 오늘은 그 상품권 2개만 이렇게 예. 선물로 드리고요.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 이제 거의 10분이 예. 초과됐지만 작가님 금방 지나갔죠 시간이? 한 3시간 해야 됩니다.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그러게. 하여간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선생님을 덕분에 저도 아주 마음 편하게 네. 좋은 말씀 나눴고 네. 예, 아주 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매일매일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비슷한 생활 속에 무엇인가에 딱 이렇게 집중해서 골몰해서 이렇게 눈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예쁜 꽃에 꽂힐 때도 있고
나무를 바라볼 때도 있고 나무의 그 막 벗겨지는 껍질을 바라볼 때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그래도 눈이 꽂히는 게 어떤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뭐 길고양이일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산책하는 강아지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어르신일 때도 있고 각각의 존재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스스로가 때로는 너의 바다가 되어주면 좋지 않을까. 누군가를 위한 그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것이 꼭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어도 살아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기꺼이 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주 좋은 책 너의 바다가 되어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